안녕하세요. 책 읽는 뮤즈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비밀의 미술관 최연욱 지음. 평소에 저는 서양 미술에 조금 관심이 있는데 화가 중에서 저는 특히 고흐를 참 좋아해요. 고흐에 관해 검색을 하다가 이분 블로그도 알게 되었고 이분이 이런 책을 쓰셨다는 것도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2017년에 제가 이 책을 구입했던 책이에요. 최근에 다시 읽고 이 책을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흔하지 않은 미술사의 뒷이야기, 잘 알려지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은 그런 책입니다. 미술은 정말 알면 알수록 더 재밌는 것 같고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이런 책들도 한 번쯤 꼭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연우, 미국 마셜대에서 순수미술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다. 미술사를 부전공으로 공부하며 논문도 발표하고 졸업 후 3년 후에는 디자이너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전업 화가로 전향했으며 전시회와 공모전에 수차례 입상했다고 합니다. 유럽 각지로 여행하면서 빈센트 반 고흐의 발자취를 찾아다녔고 저서로는 반 고흐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32가지가 있습니다. 시작하며 그림을 그리면서 사람들이 어려울 것 같다, 나와는 너무나 멀다 등 별 상관없는 이유를 만들어 가면서까지 미술과 거리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사실 미술은 절대로 어려운 학문이나 기술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생긴 학문 중 하나이고 아주 쉬운 분야이다. 서양 미술 역사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를 서양화가 최연욱이 들려주는 재미있는 미술 스토리라는 이름으로 하루에 한 편씩 소개했는데 매일 한 편씩 쓰다 보니 어느덧 300편이 넘게 되었고 미술사 칼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화가와 그의 주변에서 일어난 이야기들, 내용 중에서는 일반인들이나 화가나 미술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책에 수록했다고 합니다. 모든 내용은 정확한 사실이라고 확언할 수는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미술작품을 소장하는 그날까지 내 미술 전파 운동은 계속될 것이다. 이 책이 큰 추진력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가 크다. 최연욱, 목차, 파트 1, 천재 화가를 만든 그 무엇, 파트 2, 숨은 그림 찾기, 파트 3, 미술사 속 사랑과 전쟁, 파트 4, 화가와 모델, 파트 5, 화가도 다 똑같은 사람이야, 파트 6, 행복과 치유의 매개체 미술. 뒤에는 부록도 있고 참고문헌과 도파민도 있습니다. 모나리자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봤고 알고 있으며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됐다. 가장 많은 패러디 작품이 만들어진 작품이기도 하고 인터넷 등에서 쉽게 고해상도의 작품을 찾아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눈꺼풀에 숨겨놓은 코드를 직접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 모두가 다 아시죠? 모나리자. 이 그림은 루브르 박물관 파리에 있는데 이 작품은 2012년 보험 평가액이 7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천억이 되는데 더 이상의 가격을 매길 의미가 없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없을 정도로 매길 수 없다는 뜻이겠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살아있을 적에도 이미 유명인사였다. 못 모셔서 안달날 정도였는데 그 명성과 다르게 다빈치나 그의 작품에 대한 기록은 찾기 어렵고 정확성 또한 떨어진다. 그 이유는 다빈치가 자신의 작품이나 사생활에 대해서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아서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1506년부터 1517년까지 모나리자의 입술만 작업했다고 해요. 다빈치는 모나리자를 갖고 끄적거리다가 미완성으로 남겨놨고
말년에는 단 한 점도 끝낸 작품이 없다는 사실이 자신에게 실망스럽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나리자의 그림은 미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나리자 전에 다른 모나리자가 2점 더 있다면 말이 달라지지 않을까? 10년은 젊어 보이는 모나리자가 한 점이 더 있습니다. 아일버스 모나리자, 아주 젊고 상큼한 아가씨의 모습이에요. 이 모나리자 2점이 더 있다고 하는데, 이 작품은 스위스 은행 비밀 보관소에 약 40년 동안 숨겨져 있었다고 해요. 미술학자들은 엑스레이로 찍어 보이는 등 오랫동안 연구를 했고, 작업 연대는 1500년대 초이며 다빈치가 그렸을지 모른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2번째,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에 있는 모나리자. 이 작품은 아마도 다빈치의 수제자 중 한 명이 그리지 않았을까라고 알려져 있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다. 반 고흐는 무슨 병을 앓았을까? 그가 쓴 800여 통의 편지와 주변 인물들이 남긴 기록을 바탕으로 그의 질병에 대해 한번 알아보자. 조울증이 있었다고 하고요. 축두역 간질, 일사병, 납중독, 메니에르병, 원인은 알 수 없었지만 자신의 귀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했고 결국 귀에 칼을 댔다고 합니다. 반 고흐의 증상과 가장 근접한 청각질환을 생각해보면 메니에르 병이 유력하지 않을까? 튜온 중독도 의심되는데 반 고흐는 즐겨 마셨던 압생트라는 술을 통해 이 물질에 중독되었다고 해요. 반 고흐는 엄청난 애주가였고 밥 먹을 돈으로 술을 마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빈센트 반 고흐 파이프를 불고 귀에 붕대를 한 자화상 1889년 개인 소장의 그림입니다. 반 고흐가 귀를 자른 정확한 이유는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요. 반 고흐의 튜온 중독을 의심하는 이유는 그의 후기 작품에 노란색이 유난히 진하게 사용됐기 때문인데 해바라기, 노란집 등에서 노란색을 더 강렬하게 사용했고 마지막 작품 까마귀 나는 밀밭 이 그림에서는 노란색을 넘어 누런색의 끝을 보여주는 듯하다. 이 그림은 반 고흐 미술관 암스테르담에 있다고 해요. 경계성 인격장애도 의심이 되는데 정서불안이나 대인관계 문제 등 자아상과 인간관계에 불안하고 충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장애가 바로 경계성 인격장애라고 합니다. 글쓰기 중독, 이건 확실하다. 그런데 이 증상은 사실 병이라기보다는 강박증에 가깝다.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와 주변 사람들에게 평생 800여 통의 이상의 편지를 썼는데 반 고흐는 상당한 지식인이었다고 해요. 5개 국어를 했고 5개 국어를 했대요. 반 고흐는 뿐만 아니라 책을 엄청 읽었고 고전을 항상 들고 다녔대요. 책도 많이 읽고 편지도 많이 쓰고 매일 일기도 쓰고 밥, 술, 잠도 자면서 2000여 점이 넘는 작품을 언제 다 그렸을까요? 반 고흐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는 거의 딱 10년의 기록이라고 하는데 정말 많은 그림을 그린 걸 보면 정말 너무 놀라운 고흐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각종 질병을 이겨낸 천재이자 전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 중 한 명이 됐다. 저는 몇 년 전에 영혼의 편지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은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쓴 편지예요. 그 책을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섬세하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동생 테오에게 쓴 편지가 688통인데 늘 사랑이 고팠던, 사랑을 갈구했던 고흐였던 것 같아요. 자연을 사랑하고 따뜻하게 바라본 그 모습에서 고흐를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화가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덜란드 반 고흐 뮤지엄에 가면 그의 작품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꼭 한번 거기를 가고 싶네요.
사랑과 전쟁, 르네상스 편. 약 14세기쯤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르네상스로 유럽은 부활하고 발전하게 됐다. 이때부터 수많은 작품들이 쏟아졌다.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에 이탈리아 천재 조각가이자 건축가인 잔 베르니니의 이야기다. 다른 시대의 사람인데도 미켈란젤로와 비교될 정도로 위대한 예술가로 르네상스 이후의 로마는 베르니니가 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많은 건축물과 조각을 남겼거든요. 당시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 베르니니의 인기는 후끈 달아올랐다고 해요. 교황은 보호 아래 있었던 베르니니에게 뭐라 하는 사람은 없었고 그래서 작업은 정말 열심히 하고 사생활은 좀 물러냈다고 합니다. 마흔이 다 되도록 싱글 라이프를 즐겼고 베르니니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바로 콘스탄자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유부녀였고 그것도 베르니니의 조수였던 아내였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콘스탄자가 세 다리를 거치고 있었다고 해요. 하필이면 또 다른 불륜남이 바로 또 베르니니의 친동생이었어요. 루이지 베르니니였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베르니니는 너무 화가 나서 동생 루이지의 왼쪽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막 두들겨 패고 쇠 파이프를 들고 로마 시내를 활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인을 콘스탄자의 집으로 보내 그녀의 얼굴을 상처내기도 했대요. 교황은 모든 일이 다 벌어지고 나서야 사건에 개입했는데 로마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베르니를 처벌할 수 없기에 머리를 엄청 굴려서 조금 해결했는데 그거는 바로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작업에 몰두하라는 뜻으로 당시 로마에서 제일 예뻤다던 22살의 처녀 카테리나 테치오와 결혼시킨 거라고 합니다. 벌치고는 벌이라고 할 수도 없네요. 자식을 11명이나 낳았으며 교황의 사랑 아래서 40년을 더 일하며 당대 최고의 건축물과 조각상을 남겼습니다. 권력자의 힘은 그때나 지금이나 참으로 대단하다. 베르니니 같은 남봉꾼을 휘어잡을 정도로 했으니 말이니까요. 저는 이분의 베르니니의 조각을 봤는데 정말 살아있는 듯한 피부에 이렇게 허벅지를 딱 손에 얹힌 그 조각을 보고 너무 살아있는 듯한 생생한 조각을 보고 정말 너무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처음 이분이 베르닌이라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는데 그 이후에 이분한테 관심을 많이 갖게 되어서 검색도 해봤는데 정말 작품이 너무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욕조에서 얼어 죽을 뻔한 진정한 모델 리즈 시달. 1852년 한 화가의 모델이 됐다가 얼어 죽을 뻔한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존 에버렛 밀레의 걸작 오피리아의 모델이었던 리즈 시달이었다. 서민 집안에서 태어난 리즈 시달은 어려서부터 예쁘고 매력적이었다고 해요. 그녀는 모자를 팔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라파엘 전파 화가 중 한 명이 월터 데베렌과 만나게 되었대요. 하루 종일 서서 모자를 파는 대신 화실에서 서거나 앉아있기만 해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직업을 이제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델로 전향하게 되었답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녀인데 밀레이는 그림을 더욱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실제 강가에 나가서 배경을 그린 다음에 작업실로 돌아와 모델 리지 시달을 그려 넣었고 시달 역시 현실감 있게 포즈를 하기 위해서 욕조에 물을 붓고 누워 있었다고 해요. 당연한 말이지만 차가운 물에 오랜 시간 누워 있으면 정말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밀레이는 욕조 아래에 램프를 켜서 온도를 유지하고 이 과정은 몇 개월 동안 지속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정신없이 작업하느라 물이 차가워졌는지도 몰랐고 작업이 끝나자 시달은 바로 감기와 오한 등으로 쓰러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시달의 아버지는 그를 찾아가 내 딸을 살려내려고 협박했고 밀레이는 치료비 그 이상을 보상해줬대요. 물론 시달은 물이 차가워요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시달이 남긴 기록을 보면 자신은 최고의 모델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해서 그걸 좀 참고 그냥 모델을 했던 것 같아요. 리디 시달은 화가들의 모델로 활동하면서 옷도 항상 일상에서 입기에 화려한 것들을 입고 다녔는데 그거는 언제든지 자신을 부르면 바로 모델로 서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당시 최고의 화가이자 시인인 단텔 가브리엘 로세티를 만나 그의 모델까지 또 서게 됐는데 단테는 리즈 시달과 전속 모델 계약을 맺었고 다른 화가들의 작품에는 등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테와 이 시달은 결국 약혼까지 하게 되었대요. 두 사람의 집안의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는데 로세티는 귀족 집안이었고 시달은 평민 집안의 딸이었기 때문에 반대를 했나 봐요. 그러나 두 사람은 1860년에 결혼에 성공했고 아기도 가졌고 그런데 그들의 행복은 잠시였다고 합니다. 유산으로 아이를 잃은 거예요. 안 그래도 아편 등 마약 때문에 정신이 불안정했던 그녀는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고 해요. 그리고 1862년 2월 11일 아침 7시 20분 시달은 마약 과다 복용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보아 단순한 실수가 아닌 자살이었다고 합니다. 자살로 인물을 그린 작품의 모델로 유명세를 얻은 인물이 실제 자살로 삶을 마감한 것입니다. 아기도 아내도 잃은 로세티는 이후에 아주 힘든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 이 그림은 축복받은 베아트리체 1864년에서 1870년 아내 리즈 시달이 죽고 슬픔을 달래기 위해 단테는 신곡에 등장하는 베아트리체를 그렸다. 주황색 새가 물고 있는 꽃은 양귀비로 리즈 시달이 중독됐다는 아편의 재료라고 합니다. 달리 히틀러에 집착하다. 아돌프 히틀러가 화가 지망생이었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 것이다. 실제로 히틀러는 미대 입시에 2번이나 응시에서 떨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후에 대학살을 저질렀고 히틀러가 악마가 된 이유를 꼭 미대 입시 낙방 때문만은 아니겠죠. 그런데 만약에 히틀러가 미대에 입학했더라면 아마 화가가 되었을 것 같고 화가 에곤 실레의 1년 후배가 되었을 거라고 합니다. 미대 입시에서 낙방한 후 어머니까지 돌아가셨고 살기에 막막해진 히틀러는 약 4년간 길거리에서 자신이 그린 엽서를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고 해요. 천재 미켈란젤로의 소심한 복수. 저는 또 미켈란젤로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이분의 작품을 여행을 통해서 봤을 때 정말 인간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 놀라웠어요. 미켈란젤로는 의외로 소심하고 사람 만나는 걸 싫어했으며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심한 자폐증을 앓았던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기록도 있다고 해요. 지인들의 기록에 따르면 그에게 목욕은 명절에나 하는 연중 행사였고 자신이 입고 있던 것 외에 옷이나 양말 여부는 필요치 않았으며 잘 때도 신발을 신고 자서 가끔 벗으면 살 껍데기가 벗겨졌다고 합니다. 너무 심하죠. 지저분했나 봐요. 사람 만나는 걸 워낙 싫어해서 가족의 장례식도 가지 않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 사람이 살아있을 적부터 천재라고 불렸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들키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을지 짐작이 가지 않은가? 그가 작품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수천 수백 장의 스케치와 드로잉을 그렸는데 대중들이 실망할까봐 나중에는 그것들을 아예 태웠다고 합니다. 이렇듯 미켈란젤로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생기면 작품에 조그맣게 그림을 그려서 복수했다고 해요. 미켈란젤로는 1508년 교황 율리오 2세로부터 구약 성경의 일화를 주제로 벽화를 그려달라는 주문을 받았어요. 4년 만에 초인적인 능력으로 800제곱미터 되는 넓은 원형 천장을 세웠는데 물론 미켈란젤로 완전히 혼자 그린 건 아니고 조수들의 도움도 받았다고 합니다. 또 누워서 그렸다는 설도 있는데 그것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해요. 실제로는 서서 그렸으며 그 일로 늙어서 디스크 증상을 보인 기록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게 미켈란젤로의 그림인데요. 시스타나 성당의 천장 벽화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는 시스타나 성당 천장 벽화 작업을 1508년에 시작해서 1512년 단 4년 만에 끝냈는데 그의 벽화가 그려지기 전에는 천장에 금빛이 나는 별들이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금빛이 나는 별이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미켈란젤로의 그림으로 바꿨다고 해요. 사실 미켈란젤로는 시스타나 성당 벽화 작업 의뢰가 들어왔을 때 처음엔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승낙할 수밖에 없었고 교황이나 교회와 많은 마찰을 빚어가면서 작품을 완성했다고 해요. 그의 소심함은 늙어서도 계속됐는데 시스타나 성당 벽화를 마친 미켈란젤로는 다시 작업에 몰두했어요. 그리고 약 25년이 지난 1533년 환갑잔치를 바라보고 있는 나이에 다시 로마로 불려갔는데 이번엔 교황 클레멘스 7세의 호출이었습니다. 그가 주문한 작업의 내용은 바로 예술의 부활이었어요. 당시에는 교회의 힘이 막대했기에 미켈란젤로는 어쩔 수 없이 작업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또 미켈란젤로의 작품, 이 그림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1541년 10월 31일 드디어 작품을 공개했다. 그 결과 시민들로부터 찬사가 쏟아졌지만 교회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인물들이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그들의 중요한 부위가 노골적으로 들어있었다는 점, 그 가운데서 성모 마리아가 예수의 옆에 앉아서 인류를 내려다보는 그린 점 등이 이유였는데 교회는 바로 검열 작업에 들어갔다고 해요. 추기경은 미켈란젤로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 작품은 목욕탕이나 술집에서 볼 법한 작품이지 교회에 있을 작품이 아니오. 당장 중요한 부분을 가리시오.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총 391명이 등장한다고 해요. 화가 난 미켈란젤로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작은 복수를 시작했는데 작품의 오른쪽 하단 구석에 있는 지옥의 왕 미노스의 얼굴에 처세나 추기경의 그림을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홀딱 벗은 인물들을 수정하지 않고 계속 버티자 교회는 결국 1564년 1월 그 부분을 가리라는 명령인 국부를 가리는데 무화과나 나뭇잎으로 가리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달 후 미켈란젤로가 세상을 떠났고 교회는 바로 모자이크 처리 작업을 시작했고 교회는 이 작품은 미켈란젤로의 가장 잘 나가는 제자였던 다니엘라 다 볼테나에게 시켰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는 천이나 나뭇잎으로 덧그려 인물들의 주요 부위를 덮었다고 합니다.
은행 사장 자리를 포기하고 화가가 된 세잔. 사과 그림 우리 본 적 있죠? 사과를 아주 예쁘게 그린 폴 세잔은 후기 인상파 화가인데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리웠어요. 세잔은 아주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오늘날로 치면 재벌 2세 정도로 불리울 정도로 아버지 루이 오기스트 세잔이 은행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잔은 집도 여러 채 갖고 있었고요. 세잔은 1839년 1월 19일 프랑스 남부 엑삼-프로방스라는 지중해 보이는 예쁜 도시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가족으로도 여동생 2명이 있었고 세잔의 작업실은 지금 국가 소유로 세잔 박물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개관했을 때 마를린 먼로가 방문해서 화제가 되었던 곳이래요. 이렇게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세잔은 아버지의 간곡한 바람과 무언의 압력으로 법대에 입학했지만 미술에 대한 큰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세잔의 아버지는 아들이 법학을 공부해서 자기가 대표로 있던 은행을 물려받길 원했지만 아들 폴 세잔은 그림만 그리려고 했대요. 1862년 11월 아버지의 은행에서 일하던 그는 모든 걸 접고 그림을 그리기 위해 파리로 떠났다고 합니다. 이때 아버지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세잔의 절친한 친구 한 명이 바로 미술평론가였던 에미졸라였다고 합니다. 그는 세잔을 미술의 중심 파리로 데리고 갔다고 해요. 세잔의 아버지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결국 아들 폴 세잔의 꿈과 노력을 인정했고 죽을 때까지 작품 활동을 후원해줬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후원으로 세잔은 사과 그림이었던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 같은 걸작들을 쏟아냈고 결국 프랑스 어느 지방 은행사장 대신 현대미술의 아버지의 자리로 오르게 되었다고 해요. 1886년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유일한 아들이었던 폴 세잔은 유산으로 40만 프랑,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약 70에서 80억 정도를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세잔은 부동산도 제법 샀고 자신의 멋진 스튜디오도 지었고 평생 돈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빈 반센트 고흐 하나님에 대한 광적인 믿음. 빈센트 반 고흐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의 아버지 테오도루스 반 고흐는 네덜란드 개혁파 교회의 목사였고 할아버지 빈센트 반 고흐도 세계적인 명문 라이든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한 목사였다고 합니다. 반 고흐 가문에서 빈센트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제법 유명한 조각가였던 할아버지 빈센트의 삼촌의 이름도 빈센트, 첫 직장을 준 삼촌의 이름도 빈센트였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빈센트 반 고흐 양떼와 양치기 소우마야 미술관 멕시코시티에 있는 아직 인상파를 만나기 전에 그 전의 그림인데 북유럽풍의 어두운 색이 작품의 전체에 깔려 있다고 합니다. 또 이 그림도 빈센트 반 고흐 성경이 있는 정물, 이거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린 그림이라고 해요. (1885년) 빈센트 반 고흐에게 많은 일이 일어난 해인데 그를 좋다고 따라다녔던 마고 베게만과 결혼이 실패로 돌아갔고 그녀는 자살 기도를 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부모님과의 사이도 완전히 깨졌고 특히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았는데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 아버지가 자신을 개같이 본다는 내용이 있을 정도였다고. 뿐만 아니라 1885년 3월 26일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반 고흐는 아버지의 죽음에서 뭔가를 깨닫고 이 성경책을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 그림도 유명하죠. 밤의 카라 테라스, 아주 예쁜 작품이다. 이 식당은 프랑스 아르레에서 반 고흐 카페의 이름을 아직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해요. 평온한 주말 저녁 식당의 모습일 것 같지만 사실 예수와 12제자를 그린 그림이라는 해석이 많다고 합니다. 앉아서 식사하고 11명이 제자들, 그리고 중간에 긴 머리, 턱수염을 한 채 흰 옷을 입은 웨이터가 바로 예수라는 그런 설명이 있다고 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 밤의 카페 테라스 1888년 크릴러 밀러 미술관에 있고 네덜란드 오델로 이곳은 13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카페로 영업하고 있대요. 정말 대단한 역사가 오래된 카페네요. 아주 유명한 별이 빛나는 밤, 이 그림도 너무나 유명하죠. 이 작품은 빈센트 반 고흐가 아르레서 고갱과 싸우고 난 이후 귓볼을 자르고 난 다음에 생내미 정신요양원에 자진 입원한 후에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에서 하버드대 천재물리학가 찰스 히트니 교수는 이 작품을 보면서 1889년 6월 15일에서 17일 사이 맑은 밤하늘에 양자리와 초승달, 금성 그리고 은하수를 관찰해 그린 그림이라는 사실을 1985년에 자신의 논문을 통해서 발표했다고 해요. 이 그림은 별들의 위치가 실제로 거의 일치했다고 하고 이로써 빈센트 반 고흐는 그냥 미친 화가가 아닌 별을 관찰했던 아마추어 천재 물리학자까지 불리울 수 있다고 그 교수는 그렇게 논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고흐 이야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분도 고흐한테 관심이 많은 건지 아니면 고흐가 자신의 기록이 워낙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 책에서 또 제일 몰랐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 미술 참 쉽죠? 이 말 많이 나왔던 TV에서 저도 봤던 기억이 나는데 뽀글뽀글한 헤어스타일과 덥수룩한 수염 그리고 친근한 말투로 쉽게 그림을 그리는 법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파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는 그를 밥 아저씨라고 불렀죠. 캠퍼스에 30분도 안 돼서 그림을 뚝딱 그렸죠. 바로 이분입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최연욱의 밤로스 2015년 뽀글뽀글한 파마머리와 부드러운 웃음이 밤로스의 트레이드 마크였죠.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